기업에게는 자기 PR 시간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이번에는 글로벌 특집으로 홍합밸리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는 홍합밸리의 고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진행을 맡게 된 라이파 글로벌 창업팀의 이지용입니다. 뭐 여기 홍합밸리 뭐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네, 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커다랗고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영화의 날씨에 온풍기도 없었거든요. 막 수소 불면서 막 입김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난 거네요. 온풍기 두 개 달았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오늘은 이렇게 그 글로벌 특집으로 국내 그리고 그 해외 스타트업의 커뮤니티 현황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준비된 우리 초대 손님 두 분이 또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그 해외 진출을 하셨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두 기업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테이블 대표 도혜용입니다. 버튼테크놀로지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튼테크놀로지의 구재룡 대표입니다. 평소에 자주 뵙는 두 분인데 그죠? 저희 2012년에 인연이 됐고 네.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어색하네요. 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끼리. 네. 왜냐면은 구재룡 대표님은 저랑 제가 해외 진출을 처음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2012년도에 네. 그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만나서 네. 실리콘밸리에서 3개월 동안 그렇죠. 그 위험한 곳에서 살면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네, 네. 거의 호텔방에서 먹으면서 일하고 먹으면서 일하고 네. 그때 네. 처음 뵀었고 도영 대표님은 계속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계시던 찰나에 계속 뵙고 어떠세요? 해외 진출하는데? 우연한 기회, 그러니까 저희가 딱 네. 그 해외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한 건 아닌데요. 네. 하다가 기회가 왔고 또 저희 아이템이 뭐 해외에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회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레이테이블도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 쪽에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어떠세요? 지사 없이 뭐 베이스가 한국이신데 대표의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주 외향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성격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좀 준비를 하고 상황을 다 만들고 나서 가는 쪽이 좀 가까워요. 근데 제 성격도 있지만은 저희 사업의 특성이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 한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사업의 아이템의 특징에 따라서 그 진출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외향적이신 우리 그 대표님 아니요, 저는 외향적으로 제가 대담하게 나갔다가 크게 망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대표님을 이렇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했던 게 네. 클리언이라는 서비스였는데 그때 이제 그게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비주얼 SNS 서비스였어요. 같이 네, 미국 청소년들을 위한 비주얼 SNS였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청소년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의 인터넷 환경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이라는 허울 좋은 이게 꿈에 젖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현장에 가서는 마케팅을 한다고 뭐 학교도 매일 찾아가고 뭐 브로셔도 나눠주고 막 이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강남스타일 뭐 비디오도 찍고 뭐 해고 했는데 중요한 건 A서부터 Z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외향적이신데도 그냥 외향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거는 오히려 저기 CEO들 중에 성공한 CEO들이 그 굉장히 이게 소극적인 사람이 많아요. 외향적인 것보다는. 왜냐면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뛰고. 일단 먼저 가자 이건데 실제로 이제 해외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철저한 시장 조사하고 실제로 로컬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면 사실 뭐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컬처럴 배려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가령 저희 진영 서비스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하자면 가령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가 중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 인맥만으로 2,000명을 깔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맥모로 갔는데 제가 중국에 막 2명 정도 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액티브하게 이제 커버리지가 2,000명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곱하기 더하는 거는 계산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해외 나가서 뭔가 쉽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아주 단적인 예인데 실제로 해외에 나갈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도로 뭐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로 힘든 비즈니스가 해외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느껴보셨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처음에는 허울 좋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정말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해외 비즈니스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냥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은 아직도 허울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도움 주시는 기관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덜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죠. 뭐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점진적으로 글로벌화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름 자료에 의하면 그런 건 있어요. EU에서 발표한 뭐 언제죠? 12년도, 13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기존에 그냥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뭐 고용 창출이 2배 이상이 드러나고 혹은 투자액이 21% 이상 더 있을 수 있고 또 지속 가능 측면에서도 한 40% 이상 또 장점이 있다라는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본 글로벌 스타트업이라는 걸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무래도 좀 꼭 그 자료에 의해서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한번 다 거쳐보고 테스트해보고 다 된 다음에 하나하나 나가자. 근데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 좀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거지 뭐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이미 뭐 한참 성공을 했고 페이스북 이런 것도 먼저 했지만 나가려고 보니 그때는 이미 늦었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글로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과 실행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100% 동의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전략은 사실 우리가 이제 문싱킹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달나라를 생각하니까 사실은 오랜 동안 생각해왔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달에 어떻게 가요? 사실 달은 그냥 토끼가 이거 방아 찢는 거지. 근데 미국 애들은 달에 갈 생각을 하니까 결국 달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게 문싱킹인데 실제로 문싱킹을 한다고 해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달에 갈게. 이러면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엄청나게 이상한 데를 하는 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그렇지만, 즉 전략은 비전은 그렇지만 실행은 이제 돈을 벌어서 시설도 만들고 연구진도 뽑아서 그걸 개발하고 실험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가는 과정까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 어디서 하냐? 로컬에서 하는 거죠. 달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접근을 할 때 그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기술 베이스가 되는 건 글로벌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컬처가 중심이 되는 거는 나라마다 다 컬처를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그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컬처 베이스에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도 잘 못하는데 우리도 한국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읽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고객들의 그 문화적인 부분을 건드는 아이템으로 하겠다라고 한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배제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베이스의 아이템들, 그래서 거기에 투자가 들어오고 사람을 뽑아서 문화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면은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로 접근할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 베이스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게 더 맞는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 글로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만이 꼭 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국내에서 보는 시각과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뭐 사실 전 지난해 한 사업을 운영을 해보면서 뭐 좀 많이 느끼게 됐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스타트업 한 30개를 뽑아서 뭐 해외에 있는 유명한 엑셀레이터에 합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프리 엑셀레이팅이라는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는데 그때 선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공동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탑티어급의 엑셀레이터를 저희가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거기 있는 엑셀레이터들과 국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진과 해서 가중치를 이쪽을 좀 더 매겼죠. 해외. 왜냐면 해외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해서 이쪽에서 1차 스크리닝을 하고 이쪽에서 2차 스크리닝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가중치를 한 뭐 6대4 이 정도로 매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 이쪽에서 1등한 팀이 이쪽에서 거의 꼴찌가 가 있고요. 이쪽에서 1등한 팀은 또 이쪽에서 꼴찌가 가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런 결과가 딱 나오는 게 보이고 결국 재밌는 스토리가 나온 거는 국내에서는 이거 별볼 없는데 해서 간당간당하게 합격했던 팀이 결국에는 우수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트랙을 운영했냐면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컨설팅, 원어원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컨설팅 받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거 접으세요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다지만 결국에는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혀 뭐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지금 사업 운영하겠어요? 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합격이 돼버렸어요. 여기를 나중에는 한 3군데가 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다양한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 팀이 구성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섣불리 그 글로벌화하는 어떤 전략에서 조금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체도 그래서 뭐 아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다른 분들 질문할 때도 그 팀 구성원 안에 해외 어떤 그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느냐, 글로벌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SK 플래닛이 이제 11번가 진출할 때 보면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커머스가 해외에 나가서 어디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터키를 갔더라고요. 근데 터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진출 국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터키라는 나라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터키가 이제 되는 게 커머스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완벽한데 이제 성장하고 있고 결제 시스템도 이제 생겨났고 인구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T급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딱 우리가 갔을 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넓고 우리가 적합한 시장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들을 찾아내면 그런 적합한 시장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시장에 대해서 한계성을 받아두고 뭐 나는 미국, 뭐 일본, 뭐 중국 이렇게만 생각하면 글로벌이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실제 글로벌은 엄청나게 다양한 나라, 아랍도 있을 수 있고 저 남미도 있고 뭐 사실 남태평양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런 많은 비즈니스들은 사실 그런 경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을 찾아서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곳들에 저희가 진출하는 게 뭐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저희도 그 홍합밸리 뭐 구대표님도 같이 2012년에 같이 가서 미국에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약간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스타트업들끼리의 그런 융합은 아니고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협업. 그것 때문에 홍합밸리라고 하는 컨셉을 도입해서 이번에도 뭐 글로컬 특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다녀봤어요. 2012년 그때 테크런치 2012, 13, 14 뭐 세빈 뭐 세텍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가지 않고는 아까 말씀하신 가보지 않고 싱가포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니까 테크시티 영국 갔더니 느꼈던 부분은 걔네들은 투자를 할 때 임대료는 지원 안 해줘요. 왜냐면 그 단계가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그 다음에 뭐 컴퍼니 빌더 해주는 3단계가 있는데 걔네들은 영국 내에서만 인큐베이팅 하는 시설 너무 많다 보니까 많죠. 이거를 국가가 지원하는 순간 이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돈을 주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니들이 사서 인큐베이팅 들어가서 돈을 내고 써라라고 하는 식이 있었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500만밖에 안 되지만 걔네들이 또 이제 자본력이 있고 교통에 의지다 보니까 가기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진출해서 다른 나라로 가기 편하기 때문에 글로 오라고 했던 거지 돈이 그렇게 제일 많으니까. 또 투자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정부가.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다운타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돈 많으신 분이 싹 다 그냥 도시 자체를 도시 재생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보색되면서 저희 그 글로벌과 로컬이 약간 섞이는 컬래버레이션 되는 부분으로서는 홍합밸리도 그런 다운타운 프로젝트나 아니면 테크시티 같은 그런 모델을 가져가서 잘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들이 왜 이게 지금 우리 주제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도 하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외부 해외에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 또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요새 농담으로 이 기성세대들이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지만 유사일의 최대 스펙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교육받는 과정 안에서 이미 해외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저 때가 제가 막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고 뭐 비자, 그러니까 여권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그때쯤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해외여행 배낭여행 한번 갔다 온 게 대단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기본으로 배낭여행 가고 어학연수 갔다 오고 또 아니면 거기서 교환학생으로 갔다 와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쪽 산업에 이렇게 들어오고 직원이든 아니면은 스타트업의 창업자든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도 많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 동력을 잘 활용하면은 지금 이 기회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입돼 있는 그 해외 유학생들까지 다 합쳐져서 네. 그들도 정말 잘 활용하면요 정말 괜찮습니다. 뭐, 기업들이 몰라서 뭐 모르지 뭐 알면은 뽑겠죠. 어떻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접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된다는 거니까. 예전에 사실은 뭐 한민족이 모여가지고서 국내에서 뚝딱거리고 살았던 건데 수출해서 살아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화 된다는 건 이미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주변에 이제 진짜 우리도 다문화 사회가 됐고 실제로 지금처럼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생각하는 게 이제 마치 옆집에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안 그렇지만 진짜 젊은 친구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굳이 생각을 안 해도, 그러니까 시장을 어떤 확장 전략을 가지려고 그러면 결국 국내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선점한 다음에 당연히 해외 시장을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글로벌이냐 로컬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비즈니스가 갖는 속성에 의해서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고 실제로 서비스가 갖는 또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어느 시장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글로벌로 가는 지역적 확장은 당연히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맞춰서 그런 뭐 환경이나 세팅들, 뭐 그런 직원들을 뽑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경영진 측에서는 이미 아까처럼 해외에 대한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있고 이게 되어야 사고방식도 또 그런 이제 뭐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사실 CEO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채용이 사실 어렵잖아요. 네.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저희도 어느 순간 베트남 친구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친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쉽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쁜 얘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나라 문화 입장에서. 중국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비하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는 모르는데 툭 던졌을 때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이 한국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 이제 민족적인 이렇게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의외로 이렇게 신경 쓰이고 근데 또 좀 지나니까 이게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특이한 게 프랑스나 독일을 갔던 경우에는 뭐 르웨블 가도 그렇고 베를린 열리는 전시 이파나 아니면 뭐 세빅 가도 그렇고
거기 나온 대표님들이나 직원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네, 근데도 잘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비즈니스 잘 하더라고요. 프랑스나 직원들이 한국말 못하는데 일하는 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영국 가가지고 영어가 그 영국식 발음, 저 솔직히 영어 잘 못하니까 영국식 발음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는데 뭔 말을 막 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일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 대부분 통역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일반 대화는 다 되는데 일 얘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딱 이게 다 들리고요. 그 친구 해석을 못 해요.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제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이거고 이거. 그러니까 언어를 저도 처음에는 내가 언어를 잘 못해서 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다 못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 보니까 영어 잘하는 직원이 있고요. 중국인 친구가 있고 일본어는 또 통역을 하든가 제가 간단한 일본어는 또 하거든요. 또 의외로 일본 사람이 또 한국말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궁합은 통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물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세련되고 의사소통이 명확하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예 기회를 이렇게 안 가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부닥쳐서 해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네요. 뭐 사장이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직원을 뽑는 거고 사장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친구를 뽑으면 되네요. 중국어 못해도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해요. 막 하고 뭐 술술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친구 다 통역하고 뭐 알았다 그러고. 하여튼 뭐 정부 기관에서 좀 많은 지원 정책을 많이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그 중점적으로 보시고서는 이 기업이 글로벌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그거는 너무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다시 사업의 속성과 뭐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거를 차라리 이제는 맡겨버리죠. 아까 같이. 우리가 그냥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될성부른입을 아예 그냥 저쪽에다 맡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를. 그래서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가 오히려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준비 과정을 그럼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책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뭐 요새 뭐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뭐 아까 반대로 국내 스타트업을 아시아 유입시키는 부분들, 뭐 이런 양쪽 간의 뭐 지원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경쟁할 정도로 이제 무슨 보건복지부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 그러고 뭐 별의별 농림부에서도 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의 어떤 스타트업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든 민간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부 지원은 예전에 한번 뭐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제일 뻔한 얘기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뭐 등등등. 근데 거기서 누가 딱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와닿는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오히려 3대 뭐라 그럴까,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뽑힐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가 정부 뭐 관련 기관 쪽에서 뭐 해외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해외 엑셀레이터들이나 VC들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꼭 뭐 받으세요 뭐 이게 뭐 어쩌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뭐 예전에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입장들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이다라고 저는 뭐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창업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얼핏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는 그게 결국에는 오히려 더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례를. 그래서 그거는 잘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대신 글로벌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무료로 자문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빼먹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이라고 해서 꼭 미국 실리콘밸리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국가와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국가에서의 파트너를 저희는 만들어 와서 좀 이렇게 좀 그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뭐 Y 컴비네이터 애들도 보면은 해외에 있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시켜서 뽑고 우리나라 지금 요새 스파클랩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꼭 그 한 10개 팀 중에 한두 개 팀은 외국 애들을 네. 뽑고 네. 뭐 이런 게 보면 진짜 이제 그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로컬에서 키우는 것도 전부 다 글로벌 기업, 글로벌 팀들 갖다가 내서 하는 것처럼 어쨌든 좀 트렌드화 된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2016년에는 뭐 베이스가 어디냐를 물어봤는데 이제 안 물어보고 한국 기업 투자 많이 해요. 네. 그런 이제 점점 그렇게 네. 시각이 변해가는 것 변하고 같고요.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냥 뭐 네. 정리가 네. 안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인큐베이팅에서 엑셀러레이팅이 작년에 화두가 있었고 이제는 컴퍼니 빌더로 사람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엑셀러레이터 하는 데들도 각각의 다 색깔들이 있는 거. 네. 지역별로 색깔 뭐 그냥 어디는 패션만 하고 어디는 뭐 테크만 하고 어디는 뭐만 하고 약간 그런 그것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도 또 그렇게 어떤 색깔들을 갖는 것들을 이제 하는 뭐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죠? 고착화되는 그런 게. 금융 쪽이랑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 또 환경에 외국에서도 금융 국가에서 지원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국가 지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옛날보다 더 한국도 네. 이제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지만 싱가포르나 다른 데들도 싱가포르는 국가 많이 지원들이 국가 영국도 지원. 그렇고 막 네, 많이 뭐 국가 지원이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막 생기는 뭐 이런 트렌드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갔더니 한국 기업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던데요. 투자하겠다고. 아 그래? 네. 저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같이 가시죠. 홍합밸리 입주하시면 갈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네. 그 미국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많이들 전시에 참여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대기업만 중심으로만 참여. 참여했다. 실제로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랬다던데? 한국관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4개 기업이 왔어요. 그곳에. 삼성, LG가 삼성, LG 말고 현대 말고 4개 기업이 코트라관에서 하고 있는 4개 기업이 와갖고서는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과는 되게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아예 전체적인 부스를 활동했었었는데 한국은 아직은 그런 뭐 대규모 컨퍼런스에 중소기업 보내는 게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보다는 잘 되는 걸 잘 스타를 만드는 게 더 집중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스타트업 컨퍼런스에는 많이 보내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엄청 마뉴엘 사건 때문에 조심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마뉴엘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마뉴엘인가 뭐 모뉴엘인가 모뉴엘. 왜냐면 이제 이 중소기업 근데 그렇게 나가려는 게 옛날에는 막 트렌드였고 막 나가고 막 이랬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모뉴엘 기업이 그렇게 뭐 돼버리니까 돼버리니까 네.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돈 있어도 일부러 안 어렌 나가는 버핏도 거죠. 투자한 회사라고 그랬었는데 네. 돈 있어도 나가면 잘못하면 찍히니까. 네.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텍스리 뭐 가보셨다고 네, 네. 하니까 뭐 텍스리 가보셨으면은 사실 그 캐머런 총리가 네. 그쪽에 빈민가였던 공장지대였고 그렇죠. 그랬던 그 이스트바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쪽 동네를 완전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우리 창업 스타트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키우는 엑셀러레이터들, VC들도 굉장히 많이 거기 이렇게 밀집해서 거기가 또 하나의 어떤 스타트업의 허브가 됐고 유럽의 허브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유사한 국가 정책 지원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네.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뭐 아시아에서 허브화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홍합밸리는 어떤 역할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뭐 인큐베이팅 단계는 뭐 벌써 지났고 한국은 이제 엑셀러레이팅 가고 있는데 글로벌은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컴퍼니 빌더 이 세 가지의 3단계까지만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홍합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니까 홍대하는 곳 교통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오픈 오피스도 제공도 하고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컴퍼니 빌더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한 가지 더 믹스라고 하는 걸 믹스 단계를 좀 넣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간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이 과연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걸 주는 거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희는 하나의 그 창업도 트렌드가 아닌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근데 문화가 만들려면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그렇게 이제 의식주를 기반으로 좀 몸도 부대끼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홍합밸리에서는 이렇게 잘 섞이기도 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 뭐 하우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키친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같이 잠자기 전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부대끼면서 사람들이 군대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친해진 거고, 같이 동고농락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진 거잖아요. 글로벌 그 스타트업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믹스를 했을 그렇죠. 때 그러면 훨씬 더 그런 효과가 뭐 있을 수 있죠.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어떤 컨퍼런스나 그런 자리에 와서 1시간, 2시간 강연을 듣고 네트워킹 하면서 너 누구니, 너 누구 명함 주고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을 한 달씩, 3개월씩 같이 일로 오게끔 해서 캠프를 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 사이에서 아예 차라리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그 한 달 또는 3개월 기간 동안에 구체화시켜서 제품화 됐을 때 이게 좋다고 그러면 자기 본업을 버리고 일로 인발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기 위해서 그런 그 섞이는 게 과연 하나의 문화로 되게끔 하는 게 저희 홍합밸리 가고자 하는 믹스라고 하는. 나중에 단계입니다. 저기 해외 스타트업들 올 때 저희가 이쪽으로 좀 한번 끌어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글로컬 데이였죠. 글로컬, 또 글로벌과 로컬의 어떤 특집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그 실질적인 얘기들도 좀 도왔던 것 같고, 뭐 저의 얘기가 좀 도움이 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정부 정책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에게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했던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실제 정부 정책에 그 참여해가셔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저마저도 직접 가서 몸으로 경험하고 그 눈으로 본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글로컬 특집 소셜 스튜디오를 홍합밸리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